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화 흡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차는 보는 바와 같이 10개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소화와 흡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소화 기계가 어떤지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좀 나오면은 소화관의 운동과 관련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난 시간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영양소의 역할과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정리해보면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비타민, 무기질 등 5대 영양소로 되어 있고 물까지 포함해서 6대 영양소로 되어 있으며 필수 영양소의 종류는 45가지가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영양소의 에너지 함량과 섭취 비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 탄수화물은 55에서 65%를 먹어야 되고 단백질은 7에서 20%, 지방은 15 내지 30% 범위 내에서 우리는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영양과 성장 발달에 대해서도 배웠죠. 인간이 성장하는 데는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로 함께 작용하는데요. 유전적인 요소보다 환경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학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과 건강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영양소는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하는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신체 조직의 유지 및 조직과 세포의 활발한 기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식생활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생물학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보다도 식생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는 건강에 관련된 믿음이라든지 영양 지식, 종교나 광고나 대중 매체, 그다음에 친구나 친지의 영향 또는 이제 교육이나 수준, 직업이라든지 수입의 상황, 거주 지역에 따라서 식생활에 미치는 요인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영양 상태 평가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영양 상태의 평가는 크게 식생활 조사법과 신체 계측법, 생화학적 평가법, 임상 평가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식사 계획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식사 계획은 반드시 3가지 3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균형과 절제, 다양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 식생활 실태나 신뢰할 수 있는 영양 정보의 보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지난주에 가졌습니다. 다 기억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번 시간에는 제2강 소화와 흡수에 있어서 수업의 목표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궁극적인 수업의 목표는 나는 건강한 식생활 영위를 위해서 소화기관과 소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수업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은 소화와 흡수를 배우기 전에 나는 소화와 흡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일반 상식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퀴즈입니다. 대부분의 영양소의 흡수는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물론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는 대부분의 영양소의 흡수는 소장에서 이루어지죠. 답은 NO입니다.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들어가서 배우겠지만 영양소 흡수 부위는 인간의 장에 따라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에서는 알코올만 흡수됩니다. 대부분의 영양소, 칼슘이나 마그네슘, 철, 포도당,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나머지 80%의 알코올을 비롯해서 아미노산, 지질, 나트륨, 칼륨, 수분, 비타민 B12, 담즙은 대부분의 영양소가 보는 바와 같이 소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길이도 제일 길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장에서는 나트륨과 칼륨, 산이나 가스, 수분이 흡수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양소는 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상식은 당연히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가스트린은 장액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이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 가스트린은 당연히 오답입니다. 가스트린은 장액이 아니라 위액의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세 번째 퀴즈를 한번 알아볼까요? 위액은 산성이다? 당연히 우리는 산성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pH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0에서 14까지의 척도로 7 이하를 산성이라고 하고 7 이상을 우리 알칼리성이라고 하는데 8 정도를 우리가 중성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산성과 알칼리성의 균형은 신체의 pH 수준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며 이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인체는 보통 pH가 7.35에서 7.45 정도의 범위를 유지하여야만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범위를 벗어나면 다양한 건강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H의 농도를 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한 pH 관리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그럼 다음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소화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화관의 정의를 알아보겠는데요. 소화관은 구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두, 식도, 위, 소장, 대장 및 직장을 거쳐서 항문까지 총 7에서 8m에 이르는 투비 형태의 탄력성 있는 근육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화관의 정의인데요. 여기서 대부분의 영양소를 흡수하고 소화하는 이 소장의 길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6m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화기계의 정의는 입이 들어가서 저작 활동을 하는 구강에 음식이 들어가면 이하선이나 설하선, 악하선이라고 하는 곳에 타액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타액선이라고 하죠. 식도를 통해서 위에 들어가서 이제 소화 과정을 거쳐서 소장으로 이어지고 나머지는 십이지장을 통한 대장으로 이어져서 항문을 통해서 음식물이 배출되는 소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화와 흡수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짧은 영상이니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작용. 여러 소화작용들 중 섭취, 소화, 흡수, 배출과 관련된 소화작용을 이해합니다. 음식은 입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과정을 섭취라고 합니다. 음식은 씹는 운동을 통해 작게 부서지고 침과 섞여서 덩어리가 됩니다. 이 덩어리는 꿈틀 운동을 통해 식도로 들어가고 위라는 근육줄 주머니에 도달합니다. 위에는 몇 가지 효소와 염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근육줄 벽은 음식을 뒤섞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음식물 덩어리를 미즙이라고 하는 덩어리로 분해합니다. 미즙은 십이지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자, 쓸개, 그리고 간은 보조적인 소화기관들입니다. 간은 쓸개즙을 생성하고 쓸개는 이를 분비하며 이자는 이자액을 분비합니다. 이 소화액들은 담출관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유입됩니다. 쓸개즙은 지방분자에 작용하고 이자액은 음식분자에 작용해 더 단순한 입자로 분해합니다. 이후 소화된 음식 입자는 소장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단면을 보면 소장의 내부 표면에 있는 수많은 융토를 볼 수 있습니다. 소화된 단순한 음식 입자들은 유용한 분자들, 노폐물과 약간의 물 분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육모를 확대해보면 혈관과 암죽관을 볼 수 있습니다. 유용한 분자들은 혈관과 암죽관으로 흡수됩니다. 이 분자들은 결국 몸의 여러 부분으로 운반되어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흡수되지 않고 남은 노폐물과 물 분자들은 좀 더 이동합니다. 이 분자들은 소장을 지나 결국 대장의 상행결장에 도달합니다. 여기에서 분자들은 횡행결장을 통과해 하행결장으로 이동합니다. 대부분의 물 분자들은 결장의 벽에서 흡수되며 노폐물들은 직장이라고 하는 대장의 맨 아랫부분에 모인 후 배출됩니다. 이렇게 소화 과정이 완료됩니다. 이번 주제를 요약하면 섭취된 복잡한 음식들은
위의 효소와 반응하여 더 단순한 음식 분자로 분해됩니다. 이후 12지장의 효소들이 이 분자들을 더 단순한 분자들로 분해하고 소장의 융털에서 흡수될 수 있게 됩니다. 이 분자들은 결국 몸의 여러 부분으로 운반되어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과 물 분자들은 대장으로 이동하여 대장의 벽에서 물 분자들은 흡수되고 나머지 음식들은 직장에서 모여 배출됩니다. 네, 이처럼 소화기관에 관련된 과학 영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소화관은 구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두나 식도, 위, 소장, 대장 및 직장을 거쳐 항문까지 약 7에서 8m에 이르는 투비 형태의 탄력성 있는 근육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의 장의 길이는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공부를 해보니까 서양 사람의 장의 길이는 6.5m가 되는 반면에 의외로 등치가 작은 우리 동양 사람의 장의 길이는 2m가 긴 8.5m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단백질을 주재료로 섭취하는 서양 사람들은 소화기관이 길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예부터 초식을 위주로 한 잡식성 동물이었기 때문에 장의 길이가 서양보다 길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동물을 놓고 봤을 때 육식과 초식 동물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평균적으로 육식 동물이 장의 길이가 2m인 반면에 초식 동물은 10에서 12m 정도로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를 소화하기 위한 길이가 우리 인간은 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몸의 길이에 따른 장의 길이는 육식 동물은 3에서 6배, 초식은 11배에서 12배. 인간은 잡식성인데요. 몸 길이의 10에서 11배이고 서양인들과의 차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1에서 2m 정도 우리가 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갑작스러운 식단의 변화라든지 우리가 서양 사람들처럼 육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근대화나 수고화가 빨리 됐다고 쳐도 그러니까 뭐 비행기가 만들어진 지가 100년밖에 안 되고 냉장고가 만들어진 지가 25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수만 년, 수천 년 동안은 육식보다도 초식을 포함한 잡식을 해왔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다른 장의 길이가 서양과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화관은 이 소화기관 외에도 그 외 부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치아나 혀, 담낭이 있고 타액선이라든지 간, 췌장의 소화선들로서 타액이나 담즙, 췌액 및 소화 효소 등을 생산 분비하여 소화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영양소는 소화관 튜브의 관광에서 소화 용해된 후 소화관 벽의 점막을 구성하는 상피세포 내로 이동하여 흡수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한 pH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배우기 전의 내용에서 위의 pH는 산성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배워 있는데요. 건강을 위한 인체의 pH 관리법을 보면은 알칼리성 음식에는 주로 과일이나 채소, 견과류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신체를 더욱 알칼리성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나나 시금치, 아보카도와 같은 음식은 pH 수준을 높이는 여러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반면에 고기나 유제품, 정제된 당분 및 가공식품은 보통 산성을 띠기 때문에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신체의 pH 균형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체는 보통 pH가 7.35에서 7.45의 범위를 유지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산성 환경이 지속되면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그 면역성 체계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와 소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 알칼리성을 유지하고 고기 및 유제품을 절제하고 피로 및 과로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다음으로는 체력 운동입니다. 체력 운동 역시 pH 균형 유지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적절한 신체 활동은 산소 공급을 개선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데요. 이는 체내 독소와 산성을 제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다만 과도한 체력 운동은 신체를 산성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조화로운 운동이 필요하는데요. 너무 무리해서 운동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 관리도 신체의 pH 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되고 이는 산성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이완 기법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신체의 pH 균형을 맞추면 더욱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2-1은 우리 소화기계를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인체의 소화기관은 구강에서부터 항문까지의 길이를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구강은 우리가 이제 저작작용을 하게 되는 구강은 혀를 통해서 음식물이 들어가면 타액선의 이하선, 설하선, 이 악하선이라고 하는 세 곳에서 타액이 나오는데요. 침이죠. 이 침이 나와서 음식과 섞임으로써 소화를 도와줍니다. 인두나 이 식도를 통해서 들어간 우리가 음식물은 위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2시간에서 6시간 정도면 전부 다 소화기관이 배출이 되고 위를 통해서 간이나 담낭의 효소를 통해서 음식물과 섞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소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인체의 소화기계 중에서 가장 긴 곳이 우리가 소장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소장은 십이지장이 제일 길죠. 공장과 회장, 맹장을 우리가 전부 다 소장이라고 하는데요. 소장을 통과한 음식물들은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이제 대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횡행결장과 하행결장, 상행결장, 또 S결장을 통해서 이제 직장으로 음식물이 모이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시간에 따라서 항문을 통해서 배출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와서요. 소화관의 운동 및 관련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소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입에서 시작해서 항문으로 끝나는 하나의 관을 이야기합니다. 인체를 관통하는 터널을 얘기하죠. 다시 얘기하면 성인 남성의 기준으로는 위장관이 거의 6.5m 정도의 길이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바로 소화관이라고 합니다. 소화관의 운동은 크게 연동 운동과 분절 운동으로 나누는데요. 연동 운동은 소화관 벽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의한 파동으로 음식물을 위해서 아래로 이동하려는 운동이죠.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관이 수축됨으로써 음식을 아래로 내리는 그것을 연동 운동이라고 합니다. 다음 장에 그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연동 운동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음식을 먹어도 이 연동 운동에 의해서 위장이 아래로 내려가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으로는요, 분절 운동인데요. 이 분절 운동은 장관의 환상 근육이 수축해서 소화물이 잘게 부서지도록 섞이게 하는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적으로 관이 눌리니까 음식이 산에 의해서 여물어지고 부서지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소화관 운동에 설명한 연동 운동과 분절 운동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연동 운동은요, 이 말이 어렵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음식이 우리 소화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적으로 수축이 됨으로써 음식물을 아래로 혹은 위로 눌러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식도를 통해서 위장이나 소장, 대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배출되는 이 현상을 우리가 연동 운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분절 운동 때문에 음식을 꼭 씹지 않고 먹어도 소화가 다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음식을 적당히 씹어서 넘기면 그것이 이제 수축과 늘어남과 줄어듦으로 인해서 음식이 잘게 부서지는 현상을 우리가 분절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래 위로 수축됨으로써 음식물이 앞으로 나감과 동시에 잘게 부서지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위산이라든지 각종 산들이 음식에 부서지는 현상을 도와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음식물을 잘게 부서지는 역할이 우리 분절 운동이고요. 점점 작게 부서지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소화관 운동에 관련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르몬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고 여기에 관련된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단어 정도는 이해할 줄 알아야지 문화인이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호르몬의 정의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반적으로 신체의 내분비 기관에서 생성되는 화학 물질을 통틀어서 일컫는데요. 일반적으로 호르몬이라는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분비 기관에서 생성되는 모든 화학 물질을 우리는 호르몬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소화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강부터 항문까지 이어지는 6.5m에서 8m 정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나의 인체를 관통하는 관을 얘기하는데요. 소화관 운동과 관련된 호르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어가 참 어렵습니다. 가스트린인데요. 먼저 이 가스트린은 위에서 분비되는 위장관 호르몬으로서 이자액이나 위산 분비를 유도하고 소장, 대장의 움직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분비되는 자극물로서는요. 위의 유문부에 단백질이 접촉되고 그 외에 카페인이나 향신료, 알코올 등의 자극적 성분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가스트린의 분비 장소는요. 위의 유문부이고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HIC 분비라든지 전문 용어인데 펩시노젠 생성을 자극시키고 단백질의 소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가스트린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소장의 대장의 움직임을 촉진시키고 위산 분비를 유도하는 가스트린 호르몬이고요. 두 번째로는 세크레틴입니다. 세크레틴은 몸 전체에서 물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요. 위나 이자, 간에서 분비가 조절이 됩니다. 창자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이 세크레틴은 분비 자극물이 위의 산성 유미즙으로 십이지장 벽에 접촉이 되게 됩니다. 세크레틴은 소장에서 분비가 되고요. 이에 따르는 작용은 최액 중탄산염 분비를 자극시키고 십이지장으로 넘어온 산성 유미즙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어가 어렵습니다. 콜레시스토키닌인데요. 이 콜레시스토키닌은 소화기관에서 지방이나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것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여기에서 분비되는 자극물은요. 유미즙으로 지방과 단백질이 십이지장 벽에 접촉됨으로써 분비가 자극됩니다. 이 콜레시스토키닌의 분비 장소는 소장입니다. 이에 따른 작용은 담낭을 수축시킨다든지 담즙 분비를 촉진시킨다든지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시키고 과도한 위 운동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이 소화관의 운동과 소화 운동과 관련된 호르몬의 작용은 참 인체의 신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너무도 신비로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화관 운동에 관련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을 요약해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소화 기계에 관련돼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요. 식도에서부터 우리가 항문까지 서양인은 6.5m, 동양인은 8.5m의 길이에 관련된 하액선부터 해가지고 위, 췌장, 소장이나 대장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고요. 위의 소화를 촉진시키는 pH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아울러서 방금 소화관의 운동과 관련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화관의 운동은 크게 연동 운동과 분절 운동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런 것들이 음식을 아래나 혹은 위로 올라가게끔 하고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도와준다라고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소화관 운동에 관련 호르몬을 배웠는데요. 전문 용어 세 가지 가스트린이나 세크레틴, 콜레시스토키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서는 이 위의 소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소화는 저장 및 소화관의 물리적 운동에 의한 기계적 소화와 소화 효소에 의한 화학적 소화가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돼서 구강에서의 소화라든지 위에서의 소화라든지 그 다음에 소장에서의 소화라든지 소장의 구조를 통해서
소장에서의 소화, 대장에서의 소화 등에 관련돼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양소의 흡수와 운반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영양소의 흡수 부위는 어떠한지 초반전에 우리가 알아봤듯이 위나 소장, 대장 그 직장에서는 어떠한 영양소들이 소화되고 흡수가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전문 용어인 흡수 기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그다음에 능동 수선, 또 순환계를 통한 운반에 관련돼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문맥이 뭔지, 림프관이 뭔지 우리가 무슨 의사나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지만 영양학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음식물이 소화되고 흡수되는지 또 운반이 되는지에 관련되는 소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소화기계란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해했으리라 보고 가스트린이나 세크레틴, 콜레시스토킨의 분비 자극물이나 분비 장소 및 작용에 대해서 잘 알아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